2008년도에 내렸던 그때 한 10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내렸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는 이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민들의 삶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유류세를 내렸었는데 이제 꼭 10년 만이죠. 2018년도 이번에 이제 유류세를 좀 내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유는 비슷한데요.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유류세 얘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효과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수장님하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요. 중간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또 주실장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방희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름값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유류세 내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름값 뭐 조금 부담 덜겠다 이 생각은 들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과 같은 취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협의 중이다 이렇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힌 건데 2008년보다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이나 환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 당시 그렇죠. 리터당 2,000원이 훌쩍 넘어갔으니까. 그때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렇죠. 이렇게 예.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참에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유류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정부 내에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 유류세 인하라는 것이 무슨 특단의 조치는 아니고 취할 수 있는 거고 또 취한 예도 있었고 이번에도 체감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제 사전에 이제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죠. 아예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대체 무엇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포함되는지 아예 한번 좀 이 기름값 구조를 한번 해부를 한번 해보죠. 정확히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알려드리면 7개의 세금이 있고 2개의 이 준조세 성격의 것이 있습니다. 7개는 다 외우기도 힘드실 텐데 핵심적인 거 3개만 말씀드리면 예. 교통세가 기준 세금이 돼요. 교통세는 지정이 돼 있고 예. 교통세의 35%를 예를 들어서 주행세로 내게 되고 그러니까 교통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 그것의 20%를 교육세로 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세금들이고요. 그 밖에도 뭐 관세, 개별 소비세, 에너지세, 뭐 부가세 해서 7개가 있고요. 준조세 성격이라는 건 수입 부과금, 판매 부과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전체 기름값의 지금은 한 55% 가까이가 세금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세금의 성격 때문에 종가와 종량제라는 게 다 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에 따라 붙는 게 있고 그냥 양별로 붙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유류세는 생각보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누더기에 가깝다. 막 편의에 따라서 워낙 더 시원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준조세 성격과 기타 세금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55%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기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는 4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16년 말할 때 보니까 62%까지 갔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55%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100원을 팔면 한 55원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시시때때로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낮추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못 낮춘 이유도 있어요. 이 유류세가 꽤 괜찮은 정부 곳간의 주요 돈줄이거든요. 연건 얼마나 세수가 들어오는데 유류세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8조가 들어왔는데 28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정부 세수에서 중요한 세금입니다. 첫 번째가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 유류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손대다 보면 어렵다고 손대다 보면 적금 보험 해지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나중에 곳간이 거들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신 200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서만 한시적 인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는 여건상 실제로 경기가 안 좋기도 하지만 체감 경기도 안 좋지만 세금이 다행히도 잘 거쳐요.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한 23조 원이 더 거쳤으니까 이걸 인하를 할 여력이 조금 생겼다고 보는 거죠.
정부 작년에도 뭐 세수 많이 거쳤고 그 전에도 세수 많이 거쳤는데 그럼 그 전에도 좀 내려주지. 뭐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소장님이 이 우리 그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이렇게 좀 해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좀 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유류세가 이렇게까지 꼬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명쾌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그렇죠. 들어요. 우리나라 세금 자체가 누더기라고 하는 예. 것처럼 정치적 혹은 정책적 목표 때문에 자꾸 예외를 두고 새로운 걸 갖다 덧붙여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화물차 운전하시고 버스 택시 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류 보조금이라 그래서 돈을 일부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경유와 LPG 가스 가격 같은 걸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예. 그게 부담을 주니까 이분들한테는 따로 유류 보조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되고요. 또 하나 경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차는 유류세 환급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경차에 대한 혜택으로 1,000cc 미만의 경우에는 환급을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국제 유가가 뛰는데 왜 주유소에선 금방 뛰는데 내려갈 땐 이렇게 안 맞아요. 내려가느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유가가 뛸 때는 로켓처럼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깃털처럼 떨어진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거의 안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유류세예요. 유류세가 종가와 종량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보면 세금이 별로 안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종량세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2017년을 예로 들어보니까 국제 유가는 안정적이어서 17%가 떨어졌는데 17%가 떨어졌는데 세금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한 3%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깃털처럼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류세 복잡한 구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10%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유류세를 인하하고 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별로 실감은 안 나거든요. 10% 예, 인하했을 때 휘발유의 경우에 리터당 82원이니까 40리터를 넣는다고 해도 뭐 한 3,000원 돈이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마치 누진세 때처럼 이거 이 차제 한번 개편하자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예.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현대경제원 주원 연구실장님 전화로 연결이 좀 돼 있어서요. 주 실장님한테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좀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류세 내리는 거? 일단은 지금 뭐 세계 경제 여건도 보면 IMF가 성장률을 많이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수 보면은 설비하고 건설 투자는 이미 나빠졌고 남아 있는 게 소비인데 예. 그리고 이번에 유류세 인하는 그런 이제 소비마저 나빠지는 것을 막는데 뭐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예, 뭐 그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근데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기름값을 유류세를 한 10% 정도 뭐 지금 나오는 게 그 정도 얘기니까 네. 내리면은 소비가 조금 좋아질까요? 눈에 띄는 숫자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폭이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실물 지표에서 그런 효과를 우리가 식별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뭐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김에 이게 진짜 소비를 조금 더 진작을 시키고 우리 내수 활성화도 좀 하고 이게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좀 김동연 부총리도 밝힌 그 목적인데 네. 유류세 인하가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그냥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니려면은 요거 하나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내수도 좀 좋아지고 소비도 좀 진작되고 이럴 것 같지 않아서요. 혹시 좀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나와줘야지 정말로 정부가 원하는 내수 진작, 뭐 소비 뭐 활성화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감세 정책밖에는 없는데요. 재정지출원님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 유류세 요 소폭으로는 사실은 좀 힘들고 정부가 재정 쪽에서 좀 부담을 떠안더라도 소비세를 좀 많이 내리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소비세를 들면은 내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죠. 부가세? 예, 10% 매기는 거. 예. 그거를 내리는 방안이 사실은 소비 진정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인데 안 내리려고 할 거예요. 워낙 세수입에서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렇죠. 유류세도 그렇지만 소비세도 사실은 역진세라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하고는 안 맞거든요.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진적이라는 거는 유류세를 내린다든가 또는 부가가치세를 내린다라는 게 서민들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좀 소득계층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셨고요. 지금 주 시장도 마지막에 그 지적을 하시는데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10%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가 역진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하신 2008년도에 이 유류세를 한번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검증이 됐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서민들보다 부유층한테 더 효과가 같다라는 게? 2012년에 지방세 연구회에서 이제 그 당시 결과를 조사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한 3배 이상 부유층이 더 혜택을 받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그래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분, 특히 이제 연비가 나쁜 차도 굴릴 수 있는 쪽에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부유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있는데 저는 이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던데 그러나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중산층 서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렇긴 하죠. 최저임금과 달리 부수적 이득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죠. 자영업자 측에.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줘서 소비를 자극하려다 보니까 싼 값에 사람들을 쓰는 자영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는 자영업자라든가 중산층 서민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 이득이 발생해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약간 상류 계층이 틀림없이 혜택을 더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곳을 가려서 물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화단이 마르면 물을 뿌리다 보면 뭐 상류층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게요.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아까 주 실장도 얘기를 하시던데 더 다른 소비 진작책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부가세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아까 마침 또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가세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 순위상 3번째인가 아까 그랬었죠. 부가세가 2번째입니다. 2번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수 비중이 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까지 내리는 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고간이 지금은 이제 세금을 잘 걷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적금이나 보험 해지하듯이 당장 다급한 마음에 허물다 보면 결국 고간을 지켜내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이제 주 실장도 얘기를 하던데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워낙 세금을 좀 넉넉히 걷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8억 원 떼인 세금이 있다는데 8조 원이 이렇게 23조 원 더 거쳤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정부 예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거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소득을 숨길 방법이 없어요. 다 카드 쓰고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돈은 많이 거치고 있는데 빚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의 세금 체납은 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가 다음 주 중에 혹은 빠르면 뭐 주말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활성화 대책 같은 게 나올 때 보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크게 2가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지출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중산층 서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 플러스 또 하나는 이제 복지라든가 사회 안전망을 이제 서민층 즉 극빈계층을 통해서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건 당연히 돈이 드는 거고 재정이라고 정부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좀 상당히 그
과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서요. 나름대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런 걸 할 때는 곳간 괜찮느냐 이렇게 묻고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안 맞아요. 되고 예. 지금은 곳간을 좀 헐어서라도 쓰임새를 좀 덜 써도 돼서 소비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 정부의 방향이고 또 실제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좀 네. 그런 그러니까 큰 방향의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기존 계속 역대 정부에 대한 뭐 불신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세금들이 참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청자분들의 약간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기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뭐 예산 짤 때 보면은 내 동네에 많이 끌어오겠다고 생 난리를 치다가 결산, 즉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국회도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의 이 신뢰를 좀 확실하게 좀 받아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